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수많은 시간 동안 즐거움을 준 그 사람이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 같은 목소리, 신뢰하던 의견들이지만 요즘 뭔가 달라졌죠.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의견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뭔가 변했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면에서 채널은 조용히 인수됐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시청자까지 모두 거래에 포함됐죠. 겉으론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당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사모펀드에 소유되는 겁니다. 1장, 은밀한 인수와 법 집행의 허점. 유튜브 피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했던 곳이 점점 얕아지고 영상들도 비슷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가끔 지치고 관객을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같은 것을 원하다가 다음 달엔 당신이 한 종류의 영상만 만든다고 말하죠. 저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감정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제목들은 더 자극적으로 변했고 썸네일은 밋밋한 AI 생성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독립적으로 보였던 크리에이터들도 똑같은 말만 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게을러지거나 변절해서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 재미있는 개성을 보여주기보다 다른 채널을 따라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음흉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함께 성장했던 채널들이 월스트리트에 의해 인수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가장 큰 유튜브 채널들 중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베리타시움, 파이어쉽, 펀, 도넛 미디어, 이코노믹스 익스플레인드, 심플 히스토리, 히스토리 힛 등은 인수된 크리에이터 중 일부입니다. 어린이 채널들마저 거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코코멜론과 블리피 같은 채널이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블랙스톤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채널들은 더 이상 개인의 창작 공간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콘텐츠 생산 기계처럼 취급되며 저렴한 운영비와 쉬운 확장성, 관심 유도, 아이디어 전달 등 소유주가 원하는 이야기를 대중에 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금융 기술 기업이 관여하며 블랙스톤이나 골드만삭스처럼 잘 알려진 곳도 있고 덜 알려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토이저러스, 시어스, 블록버스터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던 브랜드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신뢰받던 것을 인수해 이익만을 위해 껍데기로 만듭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 콘텐츠나 사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기는 얼굴, 무심코 클릭하는 채널, 무의식 중 빠진 루틴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축된 시청자층, 인구 통계, 시청 이유까지 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전체 콘텐츠 라이브러리도 인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영상, 수년간 쌓인 신뢰.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예전처럼 작동해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로 돈을 벌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위에서는 더 이상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회사들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을 사는 것은 얻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스마트폰을 팔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마케팅했으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뢰하던 기술 리뷰어를 그 회사가 인수했다면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케팅 슬로건이나 비싼 광고 슬롯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설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서운 규제의 허점이 여기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홍보할 때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FTC와 유튜브 자체,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기관들이 시행하는 일련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영상에 유료 광고 태그를 붙이고 자신이 광고 중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걸 본 적 있죠? 짧은 클립, 광고, 스폰서 구간, 설령 건너뛴다 해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플랫폼에서 이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에 경고가 붙거나 더 나쁘게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회사가 유튜브 채널 전체를 인수하고 편집권을 완전히 장악해도
그 사실을 세상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새 기업 소유권을 완전히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상으로는 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경우 유료 광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피해 라벨 없이 들키지 않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터는 돈을 받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한 후 평소처럼 활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 사람의 열정 프로젝트를 응원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채널을 판 모든 사람이 시청자를 착취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의 상황이나 결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크리에이터 세계의 변화하는 역학과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에 대해 조명하려는 것 뿐입니다. 제2장 계약 파이프라인. 유튜버들이 채널을 만들 때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시청자층을 구축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독자와 시청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들은 다르게 봅니다. 무엇을 사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목표는 늘 같습니다. 사서 키우고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업계는 바뀔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콘텐츠 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의성이나 진정성, 커뮤니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수익뿐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채널 연간 수익의 3, 5배를 주고 아예 인수하거나 거래 구조를 다르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략 50%에서 8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고 원래의 크리에이터는 나머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더 나은 방식인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부터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자기 채널의 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수한 투자 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채널을 성장시켜 최대한 비싸게 팔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결국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창출하는 이익의 규모와 전체 가치를 모두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원래 창작자가 성공한 방식대로 계속할 자유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는 고전적인 접근 방식이죠. 하지만 그건 투자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꾸준한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길 원하죠.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적화를 원하며 한두 개가 아닌 많은 채널을 구매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대형 투자 회사들은 비슷한 스타일, 시청자, 주제의 채널들을 묶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들은 멀티플 차익 거래라는 검증된 투자 기법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간단히 여러 회사를 하나의 큰 패키지로 합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 유튜브 채널 5개를 살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팔면 채널당 300만, 500만 달러에 팔리지만 한 소유주 아래로 묶이면 더는 단순한 개별 채널이 아닙니다. 그 채널들은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산 수익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컨텐츠 퀄리티가 꼭 좋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이 시청자를 일부 잃어도 투자자에겐 큰 수익을 줍니다. 월스트리트는 콘텐츠의 영혼보다 규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퍼즐 조각은 포화 상태입니다. 채널들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며 휴식 없이 매주 영상을 늘려 올립니다. 크리에이터가 한 영상으로 주당 $10,000를 번다면 투자자 논리로는 7개의 영상을 올리면 주당 $70,000를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좋아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성과가 입증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더 이상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유행에 편승하며 데이터가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죠.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인시티피케이션 파이프라인이 자리 잡습니다. 투자자들은 크리에이터 채널이 실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모든 영상을 만들어내는 연구원, 작가, 편집자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시각적 정체성을 구축한 디자이너들까지 투자자들에게 이들은 끈끈한 창작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간접비일 뿐이고 간접비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한때 결과물에 진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신중하게 조사하고 공들여 만들었던 영상들이 이제는 콘텐츠 공장이나 생성형 AI 모델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AI로 몇 초 만에 목록형 기사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연구원에게 비용을 들여 주제를 찾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채널에 영상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시청자들에게 환영받는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청자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늘어날수록 질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사랑했던 독특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던 훌륭한 영상들은 사라졌고 이제는 AI가 만든 형편없는 영상들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광고와 홍보 영상을 볼 때까지는 시청을 이어가게 만들 정도로만 그럴듯한 영상들, 하지만 결국 시청자들에게 허탈함만 남기는 영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들의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테크 리뷰어나 드라마 채널에는 개성, 영혼,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죠. 누구나 그렇듯이요. 하지만 그 콘텐츠 자체가 모든 것을 보완해줬습니다. 독창적이었고 진짜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영상들, 자신이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선보이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버전이 등장했고 결점들은 모두 고쳐졌습니다. 외형도 바뀌어서 갑자기 너무 세련되고 너무 깔끔해졌죠. 예전엔 누군가의 사적인 세계를 엿보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연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은 더 이상 우연히 발견한 듯한 느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해설도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은 시청자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크리에이터를 이제는 자신이 졸업한 건가 아니면 취향이 변한 건가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도 착각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실제로 예전보다 나빠졌고 이는 나이 들거나 스타일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 독립 크리에이터들이 기업 시스템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혼자 남겨지고 혼란스러워졌죠. 3장 편집권 탈취. 이게 단순히 지루한 영상 문제라면 짜증은 나도 위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조잡한 콘텐츠, 그리고 낮은 품질의 콘텐츠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단지 부산물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더 이상 재미없는 영상을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던 크리에이터가 왜 이렇게 영혼 없어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위험은 이런 영상과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신의 유튜브,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크리에이터를 소유하게 되면 단순히 채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제는 걸러지고 날카로움은 완화되며 아이디어는 아예 업로드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미국 지역 뉴스 채널에서는 대기업들이 방송국을 인수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대본화하고 메시지를 표준화해 중앙에서 만든 논평을 지역 방송에 전달합니다. 이는 수백만 가정에 전해지며 여러분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지시받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존 올리버가 이를 유명한 클립에서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네트워크 계열사에 소속된 수십 명의 지역 앵커들이 똑같은 뉴스 원고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게 두려운 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콘텐츠가 대규모로 소유되면 아무리 개인적이고 익숙하게 느껴져도 더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 투자 회사들은 개인 창작자들만큼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을 인수해서 그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분위기를 가질지까지 모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대는 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큰 유튜버들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팔로워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며 그들이 하는 말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개입하면 어떤 이야기는 더 부각되고 다른 이야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튜버와 거액의 계약 및 비밀 유지 계약을 맺으면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지시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들이 아니라 블랙스톤 같은 대형 사모펀드들이고 이들은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심지어 군사 분야까지 모든 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이른바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 네트워크를 통제해 총합으로 수천만, 심지어 수억 명에게 도달한다면 이들은 이미 유통망이 있어 뉴스 방송국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반복되며 애초에 무엇이 대중에게 도달할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이는 채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4장 인디웹의 죽음. 이것은 유튜브가 원래 의도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한때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TV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고 한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앞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케이블 방송 대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개인들이 유명 인사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따라가며 그들이 다음에 어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기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성, 즉 진짜 사람들과 아이디어, 감정 위에 세워졌지만 사모펀드 회사들이 이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시작한 크리에이터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썸네일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듭니다. 영상 아이디어도 분석 자료에서 나옵니다. AI 대본도 마케터의 손을 타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의 개성마저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 유튜브는 점점 대체하려던 모습과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크리에이터와 유대감을 느끼고 그들의 말이 솔직하거나 진짜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투자자, 인센티브, 수익.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존재하며 무엇이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가 그대로이고 아무의 의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이건 그냥 엔터테인먼트일 뿐이고 극장에 가서 마블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 인포그래픽스 쇼는 100% 독립적이며 항상 그래왔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시는 광고, 영상에서 언급하는 스폰서, 그리고 채널 멤버분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유튜브는 계속 변해 몇 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 일을 계속할지 확신할 수 없고 AI 슬롭이 플랫폼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몇 시간 안에 1000개가 더 올라오는데 모두 AI가 만든 겁니다. 저희 대본도 그대로 복사되죠. AI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저희는 모든 AI 슬롭 채널과 조회수 경쟁 중입니다. AI를 제작에 아예 안 쓰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도 도구로는 사용하지만 대체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썸네일의 텍스트를 바꾸려면 프로듀서가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AI를 사용합니다. 또 저희 감독들이 대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에도 AI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일반 HD 영상을 4K로 업스케일해서 TV에 더 적합하게 만드는 데에도 AI를 사용합니다. 저희의 리서치, 글쓰기, 애니메이션, 내레이션 모두 100% 사람이 직접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이게 유튜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 그리고 매일 접하는 정보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 알고 싶다면 경제를 조종하는 비밀 부자 가문들에 대해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